얼마만큼 우리가 예민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최고점에 팔아야지 하고 생각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거든요. 제가 팔고 난 다음에는 더 안 올랐으면 좋겠고 그게 고점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욕심을 내다 보면은 고점에 못 팔고 항상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시장 분위기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AI 쪽의 대세론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지금보다는 좀 많이 투자 과열 모습이 드러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제 주도하는 회사들이 윤곽이 좀 보인다 판단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사실은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존이 살아남아가지고 엄청난 기업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AI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죠. 그 부분을 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투자 규모를 늘리면 나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제법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은 결국 오름세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500조를 넘어섰고요. 천수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천수닥. 네.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M증권의 이용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넘을 수 있어요? 넘어야죠. 예전에 높았을 때 2,000몇 아니야, 예전에? IT 버블 때? IT 버블 때 3,000대 넘었던 걸로 제 기억엔 그 그렇습니다. 정도 갔었죠? 네네네. 야, 그러니까 진짜 지금 우리가 맨날 코스닥이 500, 600, 700 네, 여기 있는데 뭐 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여쭤보죠, 뭐. 네. 12월 전략 어떻게 갈까요? 오늘 코스닥 이야기 좀 많이 해볼까 하는데. 네. 제가 지난달에 출연했을 때 네, 바이오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보시고 네. 그중에 이제 바이오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지금 12월 달 전략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자로만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닥 후피. 네. 네.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예,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코스닥 수익에 집중하시고 네. 후반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코스피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좀 저가 매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 그러면 후반부인데? 12월에? 그래서 지금은 네.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바이오가 여전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나올 거고 국민성장펀드 거기에 150조 안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이 코스닥하고 또 연관이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끌고 갈 만하다 싶은 종목은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달에 샀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휴머노이드 요즘 한참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쪽 관련된 주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 팔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새로 들어간다고 접근을 했었을 때는 저는 지금 코스닥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가 될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저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코스피 쪽이 좀 편안해지는 구간이다. 네. 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제뉴어리 이펙트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 보통 연초가 되면은요 코스닥이 강했었어요. 네. 그 이유는 심플했습니다. 수익 대주주 요건 때문에 아. 연말에 이제 팔고 다시 사니까요. 다시 사니까요. 네. 항상 그래 왔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연초 효과가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 10년을 돌아본다 그러면 코스피가 의미 있게 어닝이 잘 나왔던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우선은 대주주 요건이 50억으로 이제 픽스가 됐잖아요. 아마 50억 요건 때문에 이제 일부 업종에서 매물이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나온 것 같고요. 연말이 또 다가오네요. 네. 실제로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 보시면은 바이오 주식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좀 고점에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큰 바이오 주식들이 좀 빠지는 게 좀 있었어요. 매물을 좀 받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50억 요건 초과되는 물량들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 주가 급등했었던 주식들,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역시 50억 초과하는 매물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 자체가 예년보다는 안 클 거다. 그래서 오히려 연초가 되면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내년은 좀 다를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어닝 시즌에 돌입했을 경우에 결국에 실적을 보게 될 텐데 실적 기대감이 없을 때는 다시 돌고 돌아 코스닥이었었지만 이번에는 실적 기대감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항상 빠졌어요.
왜냐면은 피크가 3분기고 4분기는 약간 비수기로 네. 들어가기도 하고 대체적인 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 어닝이 가장 잘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쇼티지 난다니까요. 네, 내년도 EPS 성장률이 한국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외국계 기관에서 전망한 건데요. 보수적으로 전망한 데가 플러스 35%입니다. 플러스 35%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만 합쳤을 때 네.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닝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 4분기도 좋을 거는 다 알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쳐서 영업이익 200조가 나온다고. 내년도 전망이 26년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 늘어날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저는 연초에 어닝 시즌에는 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기대감에 의해서 거래소 쪽에서 주가가 조금 붐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버려지느냐 안 버려질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활성화 방안 나올 거고 네.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성장 펀드의 주 요건들이 바이오,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2차 전지 대부분이 다 코스닥하고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하고 그 거래소가 올해는 사실은 11월 전까지는 코스피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지금까지는 코스닥만 또 올랐고요. 근데 내년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같이 순환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 구성하실 때 거래소만 보실 게 아니라 시장 둘을 합쳐놓고 초과 수익을 기대하신다 그러면 코스닥도 보셔야 된다.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지금 저는 하반기는 어쨌든 그래서 내년 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산다고 했을 때는 네. 코스피를 좀 저가에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보다는 제가 조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자면 자 이제 그만 꿈들이고 이제 12월 말 되면 삽시다 이렇게 들립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 분명히 바이오를 사시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 자체가 역대급 실적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방향의 중심을 12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이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요. 근데 이제 하순부터 이제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코스피 종목을 저가에 사놓으면 이거는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수익을 실현을 하든 또는 수익이 올라가는 어떤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코스피가 거기서 또 생각보다 굉장히 아웃퍼폼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다시 코스닥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워낙 쉽게 설명하시니까 국민성장펀드 이야기하셨으니까 150조인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당장은 그렇게 못 만들겠지만 이런 거 만들면 이게 관에서 물론 이제 민간이 운영하게끔 하는데 그럼 이게 그 포트를 딱 나눠서 딱 그 정도만 기계적으로 사지 않을까요? 아니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딱 그 정도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의 비중 정도? 아니 하긴 국민연금 뭐 거의 다 8%구나. 네.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섹터별로.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2조 8천억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네. 주식을 산다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꼭 상장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저리 대출해 주는 네.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0조가 증시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그 관련 산업 AI나 반도체나 지금 로봇 이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마중물을 넣겠다는 게 네, 취지인데. 네, 맞습니다. 대출도 해줄 수 있고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그건 이제 다방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도 네. 이제 코스닥에서 소위 말해서 좀 네임드가 되는 그런 회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무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가운데서는 또 부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제대로만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그 사실은 그 제조 강국이긴 한데 이 제조업만 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 한계를 극복했었던 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확하게 그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때문에 네. 그 다음 버전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 10년을 돌아보면은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권에서 제대로 기획을 하거나 방향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바라건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란 내지는 어떤 개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나라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네. 예, 좀 객관화 시켜가지고 공정하게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은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네. 우리 경제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정부는 그냥 뭐랄까 너무 자신감이 있어 보여 오히려 분명한 방향성 잡고 가는 것 같은데 과거에 DJ 정부 때 우리가 IT다, 이제 인터넷이다 이랬던 것처럼 지금 정부는 그냥 AI다 이렇게 그냥 박아놓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건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제 정부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AI가 만약에 AI 패권을 놓치게 되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정신적이든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이다. 네, 정신적으로도 예속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네. 남의 국가한테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가 거기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 또 덧붙여가지고 요즘 코인 얘기 한참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은 원화의 가치가 요즘도 지금 안 좋지만 정말 예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칫 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차되는 시점에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 현 정부 내에서 잡았던 정책이라기보다는 네. 가야 할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창에 용훈이 형이 잘 봐요. 용훈이 형 나왔다. 잘 봐요란 말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올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정말 이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거기 나오셔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겁게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또 제 기억이 맞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치고 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하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왜 그렇게 듣고 말씀을 싶습니다. 드리냐면 네. 왜, 물론 이사님 지금 전혀 아니고요. 네, 네. 뭐 저도 안 좋게 얘기했었습니다. 아이, 근데 뭐 다른 시장의 흐름이 그랬으니까요. 네. 그거는 시장의 흐름도 흐름이었지만은 시장에서 사실 레거시 쪽은 중국한테 엄청나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고요. DDR4 시장은 사실상 잠식 당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이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포함해가지고 네. DDR4 철수 선언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리고 다 철수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DDR5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CXMT 같은 데는 나도 DDR5 할 거야 하고 DDR5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다가 반도체 우리나라 중국한테 뒤집히는 거 아니야? 네. 걱정 많았고요. 또 HBM이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문제는 삼성은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고 진입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되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언젠간 항상 이제 그게 있었죠. 저건 언젠간 마이크론 혹은 삼성 들어오게 되면 저수익률을 지킬 수 없어. 70%의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유지가 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디스카운트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올 8월 전후부터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 톤이 왜 바뀌었냐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AI가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연산에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낸드를 위시해가지고 레거시 디램의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AI 서버향으로 해가지고 업체들이 대량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대응을 못하는 게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를 위시해가지고 마이크론 모두가 공유했던 게 뭐냐면 HBM만 투자했지 레거시는 투자를 안 했어요. 빠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네, 오히려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었지 늘릴 생각을 못했죠. 왜 중국이 코앞까지 따라왔고 그 다음에 레거시 투자를 2017년도에 대폭했다가 당했거든요. 그때 왜 당했냐면은 소위 빅테크들이 우리 내년에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말 듣고 이거 내가 시장 크게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대적인 증설을 삼성전자를 위시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기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빅테크에서 가져가겠다는 물량 안 가져가면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반도체에서 적자가 나기도 했죠. 17년에. 네. 아니 17년에가 아니라 17년에 그 빅사이클을 해서 대박이 난다 해가지고 투자를 망창했더니 그 이후에 이제 확 죽어버린 거죠. 그 어려움을 겪다가 20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잠깐 살아났다가 쭉 가라앉았기 때문에 추가 투자의 유인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많이 줘야겠어라고 해도 의심을 했죠. 왜? 아니 직전까지만 해도 물건이 남아 돌았었는데 갑자기 막 달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증설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오케이 지금 증설합시다 해가지고 증설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네. 거기에 또 한 번 당해봤었던 데다가 여전히 중국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안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삼성전자의 전략이 어려울 때 대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좋아지면 한꺼번에 시장을 가져가 버리면서 여타 기업을 다 이제 소위 말해서 퇴출시키는 전략이었었는데 지금 남은 빅3는 퇴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 삼성은 레거시 쪽에서 여전히 글로벌 1위가 맞는데 네. HBM 시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하이닉스가 글로벌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마이크론은 더 막강한 뒷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다 죽어간다고 했더니 인텔에다가도 돈도 주고 막 투자하는 판국인데 인텔은 뭐 거의 국영회사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든 더 서포팅을 해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키울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증설을 쉽게 결정 못할 겁니다. 그거는 다 같이 죽자가 아니라 삼성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레거시 쪽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 CES에선가 노태문 사장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만난다고 합니다. 왜 만날까요? 담화파로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공급과 관련돼 있는 네. 그 분위기 조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레거시 쇼티지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갑자기 쇼티지가 나면서 리포트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잘 써준 데가 40조 내외였거든요. 26년도. 네. 이게 70조로 바뀌다 90조로 바뀌다 최근엔 12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니 저거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온다가 언제죠? 하이닉스 뭐 야, 근데 진짜 아니 이제 시장이라는 건 예측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건 우리도 알지만 아니 틀려도 그렇게 틀려요 어떻게? 뭐 틀렸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좋은데 네. 올 겨울은 따뜻할 거라고 그렇더라고요. 또 내면서 계속 또 올리더라고요 목표가를. 네.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 레거시 쪽 쇼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네.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당장 증설이 들어가도 그게 생산이 되는 거는 27년 한 중반은 돼야지 생산이 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증설하는데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그죠? 예, 네. 그 어려움이 있는데 네. 어려움을 은근히 또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급적이면 지금 구도를 안 깨고 싶은 마음. 그 핑계 댈 건 많거든요. 우리가 대대적인 증설을 했는데 중국이 만약에 증설 많이 해가지고 따라붙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도 못한 진짜 물이 들어오고 있나 물이 뭐예요? 진짜 쓰나미가 돼서 엄청나게 범용 반도체가 팔리고 있나? 팔 것도 없다면서요, 이제? 네, 없습니다. 자, 언제까지 갈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일단 26년은 쇼티지가 맞고요. 네. 업계에서는 27년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28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하이닉스 무슨 보고서가 유출됐다고.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은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디램 투자하는 거는 좀 주저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업체가 중국의 CXMT를 위시해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어쨌든 수율이 안 나와서 그렇지 DDR5를 만들어요.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네. 결국 따라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레거시 쪽에서는 사실 격차가 생각처럼 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가 되는 거죠. 중국산 안 쓰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도 지금 D램 관련해가지고 거기다가 DDR5 이상은 발주를 안 는데요. 네. 못 믿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걸 쓰는 게 맞는데 거기가 맨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시기는 또 친구들은 올라오는 또 정부가 거죠. 써라 그러면 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해서 우리가 대개스 하다가 한 3, 4년 지나서 보면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일단 몸으로 때우든 뭐하든 간에 막 갈아가지고 하니까 네. 어떤 시기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도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업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뭐 사고가 나든 말든 일단 데이터가 그게 쌓이니까요. 우선이니까. 네. 그게 우선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핑계대긴 딱 좋죠.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도로 봤을 때 대대적인 증설을 했을 때 삼성이 나머지 시장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 못 가져갑니다.
오히려 시장을 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데미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든 결국 삼성 쳐다보게 될 거고 삼성은 어쨌든 시장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말이 길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그냥 1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범용 메모리가 가격이 거의 2배 넘었죠. 지금 네. 단시간에. 네. 그 물건이 없어서 팔 게 없어요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즐거운 나쁘지 거죠. 않은 거잖아요. 예, 즐겁죠. 네, 물건 계속 딸리는 게. 예, 즐거운데 표정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삼성은 또 핑계 될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신규 라인 증설하는 건 다 HBM이거든요. 네. HBM에서 우리가 그 반도체 이쪽 메모리 쪽에서는 1위였는데 네. 놓쳤지 않느냐. 우린 이쪽에 집중할 거야 하는 핑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1등 지키려면 거기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팔았던 디램 네. 중단하고 서버향으로 이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공정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신규 증설이 아니잖아요. 다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막 라인을 증설할 의지는 커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요즘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도 보면 그런 기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내년 초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그렇게 본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랄까 쉽게 말해서 어메이징한 실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후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지금 삼성전자 PER이 네. 트레일링, 그러니까 내년도 포워드죠. 26년도 PER이 지금 예상치가 지금 7, 8배 정도 될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비싼 거 아니야 하고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브로드컴이나 뭐 이런 여기는 뭐 저 세상 영역이 네.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고객님들이나 요즘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AI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움직일 때 주도주가 항상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주도했었습니다. 근데 올 초 들어와가지고 엔비디아는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주춤거렸죠. 대신에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은 팔란티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연초 주가가 한 $60? 네. 지금 $300 넘었잖아요. 많이 빠졌을 때 $60, $70였다가 네.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 가지고 리포트나 이런 거 언급되는 게 가장 많은 칩 업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300가 넘어갑니다, 이제. 근데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의 PER 배제로 보면 2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됐던 이유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AI에서 비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중심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레거시 쪽에서 엄청난 증설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네. 레거시도 물론이지만 HBM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3군데밖에 없어요. 더 못 만들어요, 딴 데서는. 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브로드컴이나 뭐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놓으시라.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네. 제가 여쭤봤던 건 실적 부분이 그러니까 보름 전, 한 달 전, 석 달 전보다 지금 내년 초에 실적을 반도체 실적을 보는 게 더 정말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뜻이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전 네. 지금 나오는 130조, 120조, 110조 삼성전자 기준으로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싼 거 아니냐. 다 떠나가지고. 근데 이게 내년으로 끝 27년부터 쭉 빠진다고 그러면 안 오르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레거시 쪽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어질 것 같다. 영업이익 100조 단군일의 영업이익 100조 기업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로 좀 모아가자. 다시 계속 정리해 볼게요. 네, AI 버블 문제는 좀 어떻게 할까요? 미국 분위기는 좀 어떻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일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버블을 한 번밖에 경험은 안 했거든요. IT. 그러니까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뭐 버블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저처럼 좀 오래된 사람이 한 번 경험한 게 다예요, 사실은. 괜히 아는 척 하는 거지. 그 다 책으로 보고 이제 주로 이제 옛날에 이랬다, 철도가 네. 이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냥 과거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본 버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 때를 돌아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아마 새로운 기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처음엔 저도 쳐다보지 않았었다고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돈 버는지도 모르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다이얼 패드. 네. 말 같은 소리를 해봐 했는데 제가 이거 봐라 했던 게 말씀드렸죠. 그때 그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불러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국제 전화를 딱 해주는 거 보고 이게 뭐야 진짜 되네 이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숫자도 안 나오는 기업이 왜 이렇게 올라 해놓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되겠는데 어떻게 되냐 생각을 제 스스로 이제 합리화시킨 게 뭐였냐면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당시에만 해도 국제전화 요금이 엄청 비쌌잖아요. 네. 네. 이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요금을 살짝 붙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광고를 붙여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그거 불편 감수 안 할까? 이 정도만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이거 시장 잠식하겠는데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덤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새로운 기술을 15만 원대 사가지고 30만 원대 팔고 100% 수익 내고 나왔는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지금 100배가 넘게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저는 막판에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근데 매출이 지금 시가총액을 감당을 해내지?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KT나 SKT나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화를 하는데 잡음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네. 불편한데 이거를 쓸까? 국제전화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의심이 드니까 갖고 있는 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 그게 진짜 고점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버블이라고 하는 건요. 의심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 확신이 찰 때. 뉴 트렌드야. 뉴노멀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야. 라고 확신을 모두가 갖게 될 때 아마 그때쯤 되면은 모두가 AI 투자한다고 그러고 AI가 지금보다 훨씬 앞서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거고 그게 곧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때 지금은 보면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물어보고 뭐 정리해줘 하면 정리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걸 뛰어넘는 그 뭔가가 더 나와가지고 AI가 실제로 업무를 떠나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가능성 그런 게 보일 때 아마 모두가 다 아니야. 이건 지금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지 끝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때가 진짜 버블인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경계감이 크기 때문에 오라클만 하더라도요. 야, 부채 비율 봐. 저거 살아남을 수 있겠어? 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해놓고 1년 연장된데 내년에 투자한다는 돈이 2배가 늘었네? 부채 비율이 500%인데 말이지. 네.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어? 자, CEO가 말한 거 들어봐.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안 늘어날 것 같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쟁이 붙어 있는데 지금 그 AI 쪽 산업에서 경쟁이 붙어 있는데 이익을 크게 얻겠다고 갑자기 올릴 수가 없잖아요, 판가를요. 네. 어차피 거기서는 누군가 하나 죽든지 어떤 방향이 결정돼 가지고 주도하는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의심을 하고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이성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AI는 과거 닷컴 열풍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닷컴 때는 기업 간의 경쟁이었었어요. 그리고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었었고 힘의 경쟁이었었는데 지금은 기업 간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건 글로벌 패권을 둔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은 정부나 어떤 패권 다툼에서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미 정부가 과열인데 좀 시키고 가야지. 그런다고 중국이 나도 같이 쉽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영역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때도 저는 경제부 기자였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안보 국가 차원에서 패권 싸움에서
IT나 온라인 시장을 그때는 온라인이라고 않고 웹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국가주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안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건 상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오라클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오라클 투자는 안 해요. 근데 오라클 돈 떨어졌다고 지금. 돈 떨어졌다고 난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마사요시 손이 270억 달러 엔비디아 판돈 집어넣었잖아요. 네. 바본가요? 가장 이익 많이 나는 회사 주식을 팔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게? 첫 번째.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길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 어떤 흐름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AI 쪽에서 어떤 네. 노이즈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걸 방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든 갈 수밖에 없다. 그때 대장주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2025년 전이잖아요. IT 버블 2001년, 2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붕괴되는데 시장이. 야후가 기억나고요. 시스코 기억납니다. 아마존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 네, 하나는 안녕히 가셨고요, 그죠? 하나는 버텼고 하나는 어마어마해졌고. 네. 그런 사이에 시장은 결국은 이제 버블이 돼서 다 망한 게 아니고 버틴 기업, 거대해진 기업, 망한 기업, 그리고 시장은 남았죠. 남은 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일상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AI도 이제 그런 길로 가겠죠.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두려운 건 그 전에 올 태풍이 두려운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예민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최고점에 팔아야지 하고 생각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은 사람 욕심이라는 게 난 제일 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거든요. 내가 팔고 난 다음에는 더 안 올랐으면 좋겠고 그게 고점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욕심을 내다 보면은 고점에 못 팔고 항상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장은 그때는 어느 정도 어떤 시장 분위기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 AI 쪽의 어떤 대세론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좀 지금보다는 좀 많이 그 투자 과열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제 주도하는 회사들이 윤곽이 좀 보인다 판단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사실은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아마존이 살아남아가지고 엄청난 기업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AI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AI 기업들.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투자 규모를 늘리면 나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이 재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이 여전히 남아요. 아까 시장이 다 의심하고 이럴 때는 붕괴되지 않는다. 모두가 확신하고 있을 때 제가 전에 프로야구 우리가 알만한 선수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햄스트링 나가죠. 햄스트링. 들어가서 이제 특히 웨이트 세게 하는 친구들, 이렇게 무게 세게 치는 친구들은 햄스트링 엄청 두려워한대요. 그냥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가 별 문제 없으면 언제 사고가 나느냐? 나는 이쪽은 괜찮나 봐. 나는 이쪽은 강한가 봐. 이렇게 이제 뛰는 폼이 선배들이 가르쳐준 폼에서 벗어날 때 햄스트링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사실 불안불안하고 AI 너무 커져가지고 근데 모두가 확신을 가질 때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한 방향만 보고 갈 때 확 무너지지 지금처럼 이거 괜찮을까 하면 세상 이치가 그럴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과거 경험상 이런 어떤 짚어나가는 단계를 거쳐가는 게 증시가 좀 다져지면서 움직이는 패턴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급등을 해버리면은 빠질 때도 그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져가는 게 뭐 지나고 나서 이번이 고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지나고 나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져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증시가 이게 추가적인 어떤 급락보다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거 업계에서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맞춰요. 잘 사요 주식을 잘 골라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증권 오래 한 사람들도 어깨에 힘들어 갑니다. 내가 좀 뭐 좀 알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깨에 힘 들어가면은 골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힘 들어가서 골프 치면은 공 잘 맞던 것도 안 맞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저도 믿지 마라. 본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 논리에 현혹이 되지 마시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를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이게 맞아라고 확신을 갖고 덤비시는 것보다는 항상 뭐가 문제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바이오 투자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이오 이야기 하셨으니까 업종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내년 초에 실적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업종별로 보시면 좀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시는 업종이 있다면요? 저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반도체 많이 갖고 있고 바이오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여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늘리고 있고요. 배당도 좋고 그다음에 내년도 관련돼 가지고 올해 이익은 어쨌든 바닥 확인된 거고 관세 25에서 15로 떨어졌으니까 네. 거기에다 신차 모멘텀 있고 휴머노이드 얘기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현장 투입되기 시작하면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밸류도 붙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자동차도 괜찮을 거고 네. 조선은 실적은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적만 가지고는 주가 안 갈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 미 해군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방산 관련돼 있는 게 큰 게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쪽으로 해가지고 뭐 확장시키면은 원전이 있을 수 있고 전력기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원전 주식들 급락하면서 오늘 우리 원전 주식 뭐 전력기기 다 빠졌는데요. 뭐 밸류에이션은 안 편해요. 사실은 원전 주식 같은 경우. 근데 원전 자체가 전력난에서 시작된 거고 이거 역시도 AI 때문에 네.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은 저는 빠졌을 때 기회 있을 것 같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년 초를 놓고 본다면 여전히 실적주로 본다면 저는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우선은 반도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는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와도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뭐 실적이 진짜 서프라이즈하면 네. 어떤 식이든 반응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 군함 중에 좀 사이즈가 큰 거 한두 개 수주하면 아주 큰 지금 거는 군함까지는 뭐 하겠지만 생각하고 있지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현실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당장에. 네. 근데 군함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고요. 미국이 아쉬운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미국이 아직 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끌어봤답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그 미국이 지금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국하고 군함 척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0척이 뒤집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군함은 노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되면은 이게 지금 현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140척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노후화는 더 되겠죠, 또 그때 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함의 어떤 니즈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도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게 있는데 군함을 발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마 일본하고 우리하고 나눠 먹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거는 염두에 두시더라도 군함 발주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게 마진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미 해군이 지금 그 군함을 가져가고자 하는 척수 목표치를 감안해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일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가 내년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네. 수주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 군함, 네. 이 소위 말해서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뭔가가 보여져야 된다. 근데 그게 멀지 않은 시간에 나올 것 같다. 저는 일본도 나눠주면 그래도 단기간 안에는 또 미국 들어와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본도 나눠주게 되면은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나눠주기 전에 네. 미국에서 만들려면은 좀 택도 없는 게 도크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해요. 조그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처음에는 지금 이제 군수 지원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외주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방국들을 영내에서 만들 수 있게끔 네. 허용해주는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재까지 그 미국에서 법 개정 추진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근데 저 이사님 담당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차 이야기 하셨으니까 현대차의 FSD 관련해서 지금 뭐 요란하잖아요. 네. 공교롭게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우리한테 들어온 다음에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율주행 관련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그 지금 뭐 오르내리는 그 특정인이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관심 갖는 건 현대차의 자율주행 역량이거든요. 그건 저도 뭐 제가 기술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나 현대차 쪽 입장을 보면 그 장재훈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7년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테슬라에 뒤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그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밖에 딴 데 있나요? 없죠. 없죠? 거의? 네, 네. 근데 우리 현대차가 왜 도요타 밸류의 절반밖에 안 돼야 되는지 그걸 객관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나요? 자, PER로 계산을 했었을 때 GM하고 비교해서 GM PB PER이 보통 8배, 9배 나오는데 우리 현대차가 올해 지금 좀 실적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한 7배 근처예요. 거기에다가 PBR로 보면 0.5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GM은 1배 수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GM보다 못 받아야 될 이유가 뭐라는 거죠? 국가가 한국이라서 그런가요? 그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주주환원 강화하고, 그 다음에 주주의 이익 강화시키고, 현대차는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었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현대차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때 얘는 원래부터 이주가가 맞아라고 다들 약간 방치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왜 현대차한테만 얘들은 자율주행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테슬라하고 비교해서 안 돼. 그러면 도요타는 자율주행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우방 내에, 그러니까 서방 국가 내에서 자동차 업체들 가운데서 그나마 지금 자율주행을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계속 추격해가지고 투자해오고 27년을 예고한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대차의 그 부분이 디스카운트 요인이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너믹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지아 공장 이제 투입 들어가고요. 이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독일의 그 유통회사 쪽으로 이제 판매 계약도 되고 했는데, 휴머노이드 쪽에서 그런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 중에서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네. 서방 국가들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 말고 테슬라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회사의 재무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현대차만큼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고배당을 주는 회사가 또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현대차 직원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년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당에도 신경 쓰고 한다면 왜 PBR이 0.5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은 현대차 스스로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니냐, 심지어 우리 이렇게 보는 시각까지 있는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보다 주가가 너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은 현대차가 주가 안 오른 것 같지만 은근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대 모비스 일부러 눌러놓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작년 초에 21만 원 하던 게 최근에 38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직도 갈 길이 저는 더 있다고,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가치가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됐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퍼포먼스가 진짜 나와준다고 했을 땐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실적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 배당 말씀을 하셨는데 배당이 작년에 12,000원 줬거든요. 보통주 기준으로. 그러면 12,000원 정도 되면은 30만 원의 현대차라고 하면 4% 배당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배당 더 늘어날 여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우선주 처음에 투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9%였습니다. 그때가 가격이 8만 원대였었거든요. 7천 원대 배당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게 20만 원 넘었고요. 배당 지금 12,000원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뭐 나쁘지 않게. 그리고 네. 한국이 밸류업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 자산주도 되고요. 또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이쪽을 통해 가지고 또 성장의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현대차 조금 갖고 아니, 고배당주를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들어있겠죠. 네. 거기 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휴머노이드 말씀하시는 건 조지아주에 있는 메가팩토리에 있는 휴머노이드를 통한 아니면 다른 데도? 그 메가팩토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투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쪽에는 이제 투입이 되고요. 이 싱가포르에도 거기도? 투입이 되고요. 네. 아마 중기적으로 봤을 땐 휴머노이드의 그 용도가 계열사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람이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휴머노이드로 대체를 해가면서 파일을 키워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결국 가가지고는 그건 지배구조 개편 이슈하고 맞물릴 겁니다. 네.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 순환 출자가 안 풀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풀려고 그러면 결국 정의선 회장이 어떤 식이든 현대차를 지배하기 위해서 현대차 지분을 많이 갖고 있든 아니면 그 많이 갖고 있는 모비스를 지배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21%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시장 평가가요. 좀 안 좋게 낮게 평가한 데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가치를 10조 정도 원화 기준으로 그리고 좋게 보는 데는 3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치를 좀 키운다 그러면 그 중간 어디에서 된다고 했을 때는 상장이 되게 된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장을 할 테니까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아마도 오너 지분이 이제 유동화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6, 7분밖에 안 남아서 유동성 좀 볼까요? 이 부분은 정말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래도 돈을 풀 수밖에 없어 라고. 아니야, 눈으로 보기에는 뭐 큐티 중단하고 이러니까 돈 푸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 라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 전에 SLR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이 이제 소위 말해서 투자하는데 좀 지분을 그 제한을 걸어놨었던 부분을 갖다 완화시켜주면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룸을 열어줬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 국채의 수요자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중국도 좀 적적이지 않을 거고 국채 이자율 안 떨어진다는 게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좀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SLR의 규제를 완화했던 거고요. 이번에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단기채 400억 달러씩 사는 거. 왜 사느냐는 거죠. 이걸 왜 사주느냐. 이거는 그 미국 그 단기금융시장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연준에서 인지해가지고 안정될 때까지라는 전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400억 달러씩 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라든지 또는 미국의 어떤 경제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떤 돌발적인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모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 있고 또 레버리지 부채를 통해 가지고 항상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게 이 부채의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일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보면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저기 미국의 지역은행들도 몇 개 파산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군데군데 잠복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방치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고용이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은 민간 고용은 줄고 있어요. 민간 고용이 준다는 얘기는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얘기했던 그 향후 가이던스 내년도 거를 전제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결국 가가지고는 금리 인하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 번을 얘기했지만 한 번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돈도 결국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고용 문제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부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가 얘기를 하지만은 물가를 지금 잡는 데 진심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가를 지금 꽉 쥐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환율이 안 좋아서 급등해 버리는 바람에 주위에 보니까 주유비가 확 올랐던데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꽤 한 100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 환율 문제고 그 유가를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도 물가 자체가 연준의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세로 인한 그 물가의 딜레마는 내년도부터는 좀 수그러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결국 가가지고 돈은 더 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네요. 시중에 돈이 말랐고, 그죠? 그래서 과거 몇 해 전에, 2년 전에 그 시중 은행들 갑자기 몇 개 망해 나가는 것처럼 단기적인 그 어떤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단기채, 장기채는 이제 금리 움직일까봐 못 사고 단기채 계속 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넣어줄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도 우리가 사실은 예상했던 또는 기대했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생각보다 안 좋아서 금리를 뭐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고, 네. 한 번보다는 더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사실 물가 부분은 정말 저희 3%도 많이 나오신 분들이 근데 너무 상식적으로 저렇게 관세를 많이 붙이면 저렇게 막 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전부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물가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 될 때 물가 못 버틸 거야 했는데 지금 됐거든요. 물가 충분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참 전망이 많이 빗나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분명하게. 네, 저는 어떤 식이든 이미 사실은 QT하는 중간에도 계속 스텔스 QE라고 해가지고 돈은 은근히 뒤로 풀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QE라고 단정을 못 짓더라도 어떤 식이든 시중의 유동성 공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 못하신 말씀 중에 내년도 우리가 저 실적 보실 때 우리 이사님 오늘 저 긍정적으로 특히 연초 실적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 좀 유념해야 할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올해가 벌써 다 갔네요.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부분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돌발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지만 이런 건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 시장을 다 갖겠다라고 해가지고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업체가 이제 증설을 대대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여타 업체들도 따라 나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에서 안 뒤지기 위해서. 이런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내년 1년 내내 장이 좋을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분기 장이 좋으면은 1분기 말이나 2분기 때는 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장에 대한 부분들은 낙관 편향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항상 의심에 의심을 하시면서 장을 좀 내 주식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속해 있는 업종, 업종의 흐름을 좀 계속 좀 파악을 하시라.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와 관련된 것들을 너무 깊이 하시려고 그러면 주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매크로가 항상 좋았던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못해요. 매크로 잘 맞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부러뜨릴 만한 요인인지 아닌지 정도만 판단하시고 주로 공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라.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좀 해가시면서 시장에 대응이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한 뭐예요? 보름 남았네요. 내년에는 우리 진짜 영업이익 100조 나오는 100조 이상 130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진짜 당군일의 첫 기업이 나올지 그렇게 되면 우리 외환시장에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